반갑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시는 이덕주 교수님과 미국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시는 또 김찬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 다음이라서 저는 간단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감리교인이시고 그래서 아마 장로교인인 저를 또 뭐 잠깐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리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나와야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논문을 5페이지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썰을 더 풀어야 됩니다. 저에게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처음 요청을 받고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교회 역사를 하니까 한국 척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러면 제가 흔쾌히 응했을 텐데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두 분이 이제 과거하고 현재를 하시고 나서 저에게 아마 어려운 일을 좀 나이가 좀 어리다고 그래서 저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LA 한인 감리교회 교인 평균 나이가 연세가 63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다 나이 드신 또 1세들을 위한 강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한인 사회에서의 우리 한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이죠. 현재는 과거가 되니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재해석하고 재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그대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죠. 과거의 연속일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한국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1세대, 그 전 세대의 일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던 그 과거를 다시 연속해서 그 패러다임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세습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는 과거를 조금 보고 또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의 현재를 조금 보려고 사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오케이. 예, 저 학교에서 준 거라서 제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럼 다른 컴퓨터로 하세요. 여기에 한인교회 미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제 초록을 조금 보시면 챕터 1이 첫 부분이 한국사 사관에서 과연 이민이라고 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의 위치가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세 가지 역사관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류는 민족주의 사관이죠. 민족주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지향하면서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민족이죠. 그 다음 등장한 것이 민중사관인데 80년 이후 반미 사상과 함께 민중의 해방을 추구하죠.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어떤 반항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뉴 라이츠에서 신우파들이 등장해서 개인의 프로스페리티 번영 자체를 추구하는, 그래서 개인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가 지금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사관, 그리고 민중계급의 해방이라고 하는 민중사관,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우파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 세 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은 과연 이런 민족의 민도 아니고 민중의 민도 아니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신우파의 민도 아니고 도대체 이민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민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미주 한인과 한인교회는 어떤 현실인가, 마지막으로 미래와 미래에서의 우리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렇게 세 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사관, 민족사관, 그 다음에 신우파 사관이 있어서 민중과 민족과 개인이 역사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죠. 이쪽 세 번째는 시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뒤에서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우리의 주류는 민족이고,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가 등장해서 NGO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때 민중사관이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좀 힘이 적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과장을 했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 이미그런트, 마이그런트 이런 멀티컬처럴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어떤 이민이 우리 사회의 제4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이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회로 이미 멀티컬처럴, 멀티레이셜한 사회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이미 경험을 하고 지난 40년, 30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민이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저는 살다 보니까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었습니다. 그냥 학생으로 와서 코리안으로 쭉 살았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이미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이 이민,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우리 잘 아는 디아스포라의 원래 의미는 망명자들이죠. 그 어떤 땅에서, 우리의 고향 땅에서, 고국에서 살 수 없어서 우리는 사실 망명을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사건까지 모든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주체들은 디아스포라 이민들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영적인 사건의 일부로서, 구원사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냉전과 전쟁과 그 가난 속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산물이면서,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계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이민신학, 디아스포라 신학은 우리가 망명자로서 또 남은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또 우리 앞 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 1세대들이 했던 본향으로 가는 필그림으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신학,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땅에 그 이야기 신학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65세 이상의 1세대들은 또 여성은 또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 신학, 망명자의 신학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세계인, 지구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 현재의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어떻게 잘 조화하면서 살 것인가가 사실 과제이죠. 다음.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1880년대에 들어와서 1세대 1910년까지 초기 한국 기독교가 왜 성장했는가? 그리고 지난 130년의 역사가 과연 기독교가 성장만 해온 역사인가? 성장만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그렇죠. 쭉 시작해서 쭉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디클라인 하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구나. 우리가 디클라인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있고요. 세 번째, 감리교 모임이니까 제가 감리교에 대해 좀 비판하기 위해서 감리교는 1910년 이후 40년 동안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 감리교의 쇠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과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반면에 감리교에 비해서 한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성장했던 장로교회 일제시대에 그것은 과연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와서 지난 세대가 착각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이다. 판단 착오의 결과는 급격한 쇠퇴.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한국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인 교회의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클릭. 1910년까지 당연히 기독교 민족주의,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때문에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첫 번째 과제였던 독립,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들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했고 두 번째 클릭 크리스찬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근대화였죠. 그래서 독립된 근대 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위해서 근대화하기 위해서 교육, 의료 이런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을 했죠. 여기 쭉 나오는 사진들은 각 분야의 첫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고 여성 교육을 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해 갔습니다. 다음. 그런데 1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지난 130년의 역사의 성장은 대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쭉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일단 기독교가 들어와서 쭉 성장하다가 특별히 70년대부터 한 세대 동안 급성장, 폭발적 성장을 했다. 이런 도표만 늘 보아왔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다음. 자세히 일제시대를 보면 연도별로 통계를 내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10년대에는 정체를 했어요. 이제 일제 정책 하에서 탄압을 받고 성장을 하다가 다시 3.1운동 전후에 또 디클라인 한번 하고 특별히 20년대 초반에 반기독교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의해서 급격한 쇠퇴를 경험합니다. 크게 보면 20년대 전체는 성장이 없어요. 30년대 초반에 성장했으나 그것은 다시 40년대 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크게 보면 1945년경에 갔으면 그것은 1910년 초기에 한국 기독교 숫자에 거의 불과합니다.
즉 일제시대 전체를 통해서 인구가 약 2배, 1.8배 성장했는데 비해서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번의 최소한 3번 혹은 4번의 쇠퇴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쇠퇴의 경험을 우리가 복기를 해야 된다. 왜 쇠퇴했는지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방 이후에 또 성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퇴와 성장을 반복했던 역사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런데 감리교회는 어떠냐? 아래쪽이 남감리교, 위쪽이 북감리교고 30년에 이제 통합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감리교는 약간 성장한 것 같죠? 그러나 크게 보면 큰 성장이 없고요. 위쪽의 북감리교는 이것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한국교회사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이때 그러면 10년부터 30년까지 혹은 40년까지 주로 감리교회가 뭘 했냐면은 사회운동, 교육, 지도자 양성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이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교회가 쇠퇴하고 제도화되고 타락해가는 과정이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 장로교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빨간 선 2번으로 있는 이것이 장로교회이고 남북 장로교회이고 그 위에 청색이 장로교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1934년 희년 당시 50주년 때 통계를 보면 감리교회에 비해서 장로교가 약 8배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장로교는 우리가 승리했다. 감리교회에 비해서 감리교는 시빌라이제이션이나 에듀케이션을 강조했는데 장로교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를 강조한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흔히 말하는 네비어스 정책이라고 그러죠. 네비어스 정책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논문, 박사 논문과 여러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승리주의로 빠지고 감리교회는 어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선교사요, 우리가 첫 교회요, 첫 학교를 세우고 첫 여자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감리교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그러면 감리교회는 왜 쇠퇴했는가? 1907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는 민족운동, 교육운동, 교회운동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 3가지 흐름을 크게 알 수 있는데요. 감리교는 좋게 말하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온건한 운동으로 들어갔고 나쁘게 말하면 친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05년부터 물론 감리교는 친일로 들어갔죠. 해리스 감독에 의해서. 그래서 또 동시에 처음부터 정책 자체가 자립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셀프 스포팅 하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은 특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모든 일에서 선교 자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에서 약간 그러니까 장로교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장로교에 비해서 자립성이 약하고 또 한편으로 문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제 제도나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친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도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의 이 급성장 속에서 건강한 성장은 이루어졌는가 했을 때 1930년대 초에 보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적인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이제 비판들이 보면 1번이 강단 신앙,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물화, 그래서 머티리얼리즘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교회 건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교인들이 미들 클래스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1세대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2세대는 교육을 이제 제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에 신분 상승을 하게 돼요. 중산층이 다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미들 클래스의 교회가 된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작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화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목회자의 소수 목회자가 그 대형 교회를 다스리는 뭐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소수의 목회자가 1,000명 이상의 목회를 그 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명목 신자 이름만 있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일제 시대의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덕셔니즘, 신한 한원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합하면 교회는 이제 쇠퇴로 가게 되는데 그다음 여기서 그러니까 강단 신앙, 목사 중심의 반지성적인 그런 신앙과 명목 신자, 주일 신자, 신앙 환원주의에 빠진 신자들을 합하면 그러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피주의,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떠나는 스케피시즘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는 별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1930년대의 장로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뭔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오면 아까 그 도표에서 교회가 중산층화되었다 그랬죠. 미들클래스와 교회가 또 이렇게 메가철치로 발전하게 되는 게 1930년대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니까 즉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의 교가 된 겁니다. Religion of Pastors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장로 목사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고리대금업자라든지 또 창녀들과 놀아나거나 파티를 즐기는 자들이 다 목사 장로들이라는 글들이 등장할 때가 1930년대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우리가 1세대가 개척을 하고 2세대가 정착 제도화하고 3세대가 다시 3세대는 여기는 이제 해방 이후입니다. 1955년에서 84년 이 3세대가 다시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30년 동안 개척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최근까지 30년 동안은 제4세대가 정착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다시 반복이 된 겁니다. 다시 하면 1910년까지 1세대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2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유물화, 목사교 정책 제도화를 해서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 대동아 전쟁, 6.25 전쟁이 나서 그 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제도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1955년부터 85년까지 3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하고 나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정착해서 다시 타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서울에 가면 그런 흔히 말하는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중대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 관점은 1925년에서 54년에 이 세대를 제대로 공부하면 또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왜 반복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일제시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4세대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죄송합니다. 지금 70 이상 분들이죠. 지금 70 이상 분들이 판단착오를 한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100주년 할 때,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할 때에 그때 제가 한국 기독교사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50년 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50주년 할 때도 잔치를 했고 100주년 할 때도 잔치를 한 거죠. 그때 어떤 프로젝션을 했냐?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 IMF 터지고 2008년부터 한국 교회는 붉은색이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디클라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내셔널 센서스 하면 디클라인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 그것은 허수예요, 허수. 그 숫자에 한 200만 명의 이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250만 명의 가난한 교인, 즉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약 지금 250만이 됩니다. 그걸 합하면 450만이에요. 1000만에서 450만을 빼면 얼마입니까? 550만이 실수고 그중에서 실제로 교회 매주 나오는 사람은 500만이 안 돼요, 현재.
1000만이 아니고 50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계는 그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프로젝션 자체도 틀렸고 현재는 디클라인 그 자체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우리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프로젝션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늘리고 교회 늘리고 투자를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영어 목회자라든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으면 되는데 계속 교회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외형 확장에만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뭐 비슷한 통계인데요. 이렇게 쭉 크게 보면 성장을 했습니다. 빨간색이 개신교고 푸른색이 부디즘, 불교인데요. 불교는 사실 기독교보다 더 망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일 밑에 초록색이 캐톨릭 처치입니다. 천주교도 똑같이 지금 디클라인 하고 있어요. 천주교도 그 통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다 이렇게 디클라인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릴리지어스 난이라고 무종교인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제도 종교를 싫어하는 스피리추얼 피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의 통계에서 초기에는 2010년 이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Officially 각 교단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디클라인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클라인 하고 있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그러다가 2010년이 되면 드디어 각 교단마다 우리가 쇠퇴 중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통합측입니다. 예장 통합. 그래서 가장 피크를 한 것이 2010년과 11년이고 지난 7,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쇠퇴하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쇠퇴하냐? 공식적으로 매년 10만 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이제 250만인데요. 250만에서 10년 동안 10만씩 사라지면 150만이 된다는 뜻이에요. 250만에서 150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죠. In 10 years,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2년 동안 일어났어요. 지난 2년 동안에 17만 명이 사라졌다라고 공식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다음. 이게 무슨 밤이냐. 뭐 원자탄이 아니고요. 원자탄에 비견되는 세습폭탄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연령별로 보면 앞쪽이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40대가 제법 많죠. 50대가 제법 많죠. 그러나 그 전에 보세요. 30대, 20대로 내려가면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선데이 스쿨이 없는 교회가 50%, 반이 넘습니다. 선데이 스쿨 자체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50대 이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작년에 프로젝션을 한 것인데요. 클릭.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션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매년 10만 명은 사라지고 있다. 다음.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2030년이 되면 150만이 안 될 것이다. 10년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면 신학교를 어떻게 할까? 신학교 정원을 반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3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도꼴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총장님들 계신데 미안합니다. 신학교 숫자를 5년 안에 절반으로 다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을 졸업시키는 거잖아요. 나가면 자합이 없어요, 자합이.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낼까요? 이미 있는 목사들을 데려와서 그걸 재교육시켜서 목사 아니고 다른 자합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지금 목사가 남아 돌잖아요, 한국에. 여기도 코리안 스피킹 목사들은 남아 돌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난 30년 동안 남아 돌았죠. 그럼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신학교 그 정원을 반으로 줄이고 반을 누구를 채워야 되냐면 기존 목사들을 채워야 됩니다. 다음. 예.
여기 합동은 더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감리교인이니까 제가 마음껏 이야기해. 예, 클릭. 여기는 뭐 폭탄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신학교든 교회든 너무 많이 터져서 사랑의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나 칩시다. 합동이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다음. 그러면 감리교는 괜찮냐? 감리교는 미안합니다.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더 추락도가 심해요. 지난 20년 동안 감리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감리교가 먼저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을 하고 그것이 이제 다 이미 끝났죠. 한 5년 전에 대개 세습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지금은 이제 가리늦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가리늦가 이렇게 조금씩 교차 세습도 하고 3 쿠션을 해서 돌립니다. 이 세습 정도, 세습하면서 그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세습하면 안정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감리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100만이 될까요? 한국 감리교회 오피셜리 110만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100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때는 장로교 다음에 감리교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등이 펜트코스탈 처치예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감리교는 3등이 됐고요. 제 생각에 아마 곧 4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만이 될 일이 머지않았다고요. 감리교는. 다음. 근데 김찬희 교수님보다 저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 몇 분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0만에서 100만으로 오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감리교는 10년 만에 약 38%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럼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 감리교는. 다음. 그래서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제가 최근에 계속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올렸어요. 희망의 근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쓰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희망이 있는가에서 한 글이 이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성장했다가 감소했다가 성장했다가 감소했다 한 우리에게는 쇠퇴 다음에 다시 성장하고 다시 개척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DNA 안에는 그런 극복의 역사, 재개척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명기 사관은 아니고 사사기 사관에 비슷한 것인데요. 순환하는 우리 동양적인 사관과 성경에도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순환하듯이 순환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1920년대의 모습과 1990년대를 지나서 지금 2010년대의 모습은 저는 흡사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클릭. 그래서 20년대를 보면 교회는 분쟁했어요. 그때 교권주의자들과 선거를 조작하고 반대파를 책벌하는 일들이 있었고 신구 세대 갈등을 해서 1세대는 한문 세대, 2세대는 일본어 세대여서 언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대 갈등, 소통 불통, 그리고 신학이 보수화되고 근본주의가 들어왔으며 반기독교 운동이 20년대에 엄청 강했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교인의 대량 탈교회 현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리퀴지라고 했는데 앞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뒷문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늘 보면 1,500명이 앉아 있더라도 10년 전 교인은 뭐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미 20년대, 30년대 일어났고 목사나 교회가 언론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또 목사 장로와 2세들이 화류계에서 놀고 밀수하고 고리대금, 횡령, 몰래 술 마시고 연회나 즐기는 일들이 이미 20년대 후반부터 그때 있었습니다. 다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서 성장 고착했다가 다시 이렇게 쇠퇴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2번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은 더 간다. 한국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계속 디클라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3분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혁신이나 새로운 운동이나 이런 것이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곳곳에서 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부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흔히 이제 뭐 기업도 그렇고요. 이 네 가지 전망들을 많이 하죠. 불명확한 낙관주의, 확고한 비관주의, 냉정한 현실인식, 확고한 낙관주의. 4번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낙관할 수 없습니다. 4번은 제외해야 되고,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럼 1번, 2번 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 확고한 비관주의. 한국교회는 이제 망한다. 아니면 1번, 그래도 좋은 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1번으로, 뭐 실제로는 2번이지만, 1번이 되지 않을까. 즉 성장과 쇠퇴가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21세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김 교수님은 변수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한국 사회는 변수가 하나 있죠. 뭐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제일 큰 것은 통일입니다. 만일에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는 다시 새로운 계기가 생겨서 엄청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아니면 계속 유입되는 이민들을 어떤 새로운 변수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 인구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도 어떤 인구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세는 2번이지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한 세대 동안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디클라이닝 경험이 있거든요. 감리교회처럼. 그러나 또 새롭게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를 보았고요. 이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를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흔히 말하는 제5세대입니다. 우리 이민사에서. 그러니까 5세대에 맞는 어떤 이민신학과 전망과 프로젝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통계는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1905년까지 퍼스트 웨이브가 왔고, 그 다음 세컨드 웨이브는 1000명이 넘는 그 픽처 브라이드가 왔고, 그래서 24년에 이민이 중단되고 3차 물결에 의해서 50년에서 64년 전쟁 고아나 그런 GI 브라이들이 많이 왔죠. 이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다 생존해 계시죠. 고아보다 그 브라이들이 더 많습니다. 현지처들을 해서 온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고요. 4번 65년 이후에 지금 오신 분들이 사물길로 오셨고, 현재는 뭐냐, 쇼텀 이미그런트들입니다. 그래서 영주권과 상관이 없이 잠시 와 있는, 대부분이 이제 그 학생과 엄마와 기러기 아빠,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파송을 받아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단기 이민들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 이 단기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1세는 정착이 이슈였고, 2세, 그러니까 지금 2세들을 위해서는 뭐 문화 교육이나 문화센터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5차 물결에서는 이런 영역은 이미 다 NGO에 넘겨줬습니다. 뭐 언론사든 여러 가지 NGO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셜이나 뭐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건 사실 교회가 이제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센터로서 지저스 이벤트가 일어나는,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즉 캐리그마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뭐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덕주 교수님하고 전혀 다른 좀 이해가 있어서 잠깐 넣었는데요. 1세대 하와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기 뭐 이것도 우리 여기 첫 교회라서 제가 넣었는데, 한인감리교회 시작할 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분들도 사실은 쇼텀이었죠. 쇼텀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뭐 역사를 잠깐 보는 거예요. KNA가 이렇게 쭉 발전해서, LA는 이제 36년에 코리안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 오고, 현재의 자리로는 38년에 왔습니다. 30년대는 LA가 우리 한인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죠. 다음. 15개의 브랜치가 1919년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kind of consular office라고 해서, 우리 임정 생기기 전까지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회가 사실은 임정을 대신하는, 즉 1905년부터 19년까지는 임정이 없잖아요. 그 외교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이 캘리포니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조직을 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 다음. 그리고 이제 40년대 가면 그 재미 한인 연합회가 민족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도 있고 뭐 그런 분들, 김호를 중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소셜리스트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연결, 김일성을 지원하고, 현재 한인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친북 인사들이 있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 역사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4.29 사태, 그 당시에 2280개의 가게가 불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공식적으로는 약 1.4 밀리언이 2010년에 있었고요. 지금 뭐 흔히 말하는 2 밀리언이 있죠. 다음. 이거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뭐 캘리포니아에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 늘어나는 곳은 이제 조지아, 그리고 버지니아, 텍사스, 그쪽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건 퓨 리서치에서 나온 거죠. 아까 언급한 대로 71%가 크리스찬인데, 문제는 75%의 철치가 100명 이하 작은 교회고, 지금은 뭐 다 50명으로 줄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한 80%의 교회는 50명 교인이 안 된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10대 90 혹은 1대 99의 사회이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100명 이하 혹은 50명 이하가 한국도 80%가 넘습니다. 즉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0%가 넘어요, 한국에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0%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90%가 그럴 거다고 봅니다. 다음. LA 주변에 400개가 넘고요. 서던 캘리포니아 700개가 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그 네이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문화센터 혹은 소셜센터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센터를 원한다. 저렇게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교회 숫자도 줄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주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지도자 문제, 또 교인 문제, 또 신학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클릭. 결국 1번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제너레이션의 문제, 아이덴티티 문제, 뭐 레이시즘, 젠더, 컬처럴 체인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이민 신학이 그것을 정립해 줘야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이민 신학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유학 온 게 26년 전인데 지난 26년 동안 이민 신학의 발전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민 신학에 자기 일생을 바치는 신학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뭐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 결국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문제는 그 세대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세대 교체, 지도자 세대 교체도 실패하고 교인들의 세대 교체도 실패했다. 그럼 세대 교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은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겠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문제는 뭐냐? 지금 중대형 교회, 좀 그래도 된다는 교회들은 중산층화되었고 지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내부에서 분쟁한다. 결국 교회 안에 뭉쳐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게 돼서 싸움 결과는 다 이렇게 교회들이 쪼개지면서 다 소수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세대 단절의 문제 이야기했고요. 차세대 목회자 문제, 수급 불균형, 지도력 저하의 문제. 즉 1.5세나 2세들이 그러면 왜 영어, 잉글리시 스피킹 하는 미니스터들이 안 나오느냐? 간단하죠. 다른 데 가면 돈 많이 주고 대우 잘해주는데 교회 왜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목회자 별로 안 시켰지 않습니까? 왜 안 시켰습니까? 의사 되고 판사, 변호사 되는 게 다 좋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냥 교회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신학교 갈 때부터 장학금을 많이 주고 계속해서 연구비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았겠죠. 이민 신학하는 사람도 남았고 목사들도 남았겠지만은 다 떠났지 않습니까? 다음. 그래서 이 세 중에 별로 목회자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 수업에 1년에 1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다행히 한두 명 제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다음. 이단과 타종교는 그러나 적극적 지원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대항하는 영어 책자 하나 없어요. 여기 이단 대책위원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영어 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2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영어 책 한 권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근데 그들은 웹사이트나 책이나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 다행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래를 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신학자이기 때문에 뭐 미래를 말하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시작할 때 한 말이 있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즉 현재와 과거를 다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때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열린다. 혹시 시간이 나면 제가 그 다음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